바닥에 뿌려진 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 케첩이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겨자가루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목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허벅지에 칼로 9곳이 찔렸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도 나왔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간 119 대원이 처음 마주한 장면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는 피 묻은 이불과 텐트가 나왔고 그 위에 톱과 전지가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피 묻은 옷과 청테이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칼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들고 나간 겁니다. 담배꽁초 하나 마당에 못 버리게 할 만큼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며칠째 마당이 엉망인 걸 보고 친구가 신고했습니다. 열흘 뒤 부산 한 모텔에서 남자 한 명이 체포됩니다. 가방 안에는 흉기와 망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한마사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2명 더 죽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러 간 인천의 한 빌라 안방에는 80대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남편이 돌보며 살던 집이었습니다. 8K 반지 하나, 현금 7만 5천 원을 훔쳐갔습니다. 다시 열흘 전으로 가봅니다. 피해자는 66살 손모 씨입니다. 부동산 포함 자산이 30억 원대였지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돈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았고 비밀리에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여성은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 아벨이 해코지한다며 가슴을 쾅쾅 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32살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복무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던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있습니다. 이후 다른 난동건으로 구속돼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은 숨진 아버지 카드로 익산, 광명, 인천, 부산, KTX 정차역을 돌며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금은방 CCTV에서 목에 문신이 있는 남성이 찍혔습니다. 아벨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입구 CCTV를 다시 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짐가방을 든 남성이 피해자 집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러다 아들과 그 사람이 함께 나타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단독범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범인 34살 신모 씨는 특수 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아들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신모 씨 업소에서 일하며 가까워졌고 아버지 재산 얘기를 꺼냈더니 나 같으면 확 죽여버리겠다. 나 킬러 출신이야. 방법 알려줄게. 대신 절반을 줘라. 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신 씨는 인터넷에서 본 살인 방법을 킬러 경험인 양 가르쳤던 겁니다. 흉기, 소형 망치, 톱, 전지가위, 청테이프, 모형 수갑, 겨잣가루, 라텍스 장갑. 반포 원룸에서 애행 연습을 마치고 이것들을 챙겨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군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피해자 집 1km 전방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아들은 잠든 아버지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깨어나 도망치는 아버지를 9번 더 찔렀습니다. 망치로 기절시키고 묶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잣가루를 물에 타 코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챙긴 건 현금 7만 원과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들과 신씨가 주고받은 문자는 더 가관입니다. 신씨가 보낸 문자에는 진정한 영웅 킬러가 뭔지 보여주는 거지. 네 실력이면 300명 죽여도 안 걸릴 듯. 아들이 답했습니다. 형 같은 거물을 만난 게 엄청난 행운이자 대박이다. 우린 급일할라. 2019년 8월 아들에게 무기징역, 공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연쇄살인범인 유영철만큼 잔혹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걸까요? 당시 수사 중 경찰은 현장 감식 중에 피해자가 지내던 집안 텐트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피해자가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2005년 2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 170cm의 명품 옷과 구두,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곳하고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희년이었습니다. 탤런트라고 볼 정도였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서에 앉아있는 동안 남동생이 형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사님,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제발 조심하세요. 경찰이 주변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 곁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셋이었고 실명한 사람이 5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0명, 전부 가족이거나 지인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엄인숙,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엄인숙은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일하면서 한 가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가 사망, 실명, 화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엄씨는 이사짐센터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2000년 2월 3살 딸이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후 엄인숙은 남편 명의로 보험 4개를 연달아 가입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사고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5월 남편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진 남편을 뒤로 밀어 뇌진탕을 입혔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비웠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이 잠들 때마다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옷핀으로 찔렀습니다. 남편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자 냄비에 기름을 끓여 얼굴에 들이붓고 잠들면 칼로 배를 찌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2년 3월 남편은 다발성 자창출혈과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남편을 찾았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임모 씨였습니다. 엄인숙은 자신을 명문여대 출신 강남 유치원 교사, 아버지 재산 10억인 부잣집 딸로 소개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임 씨를 붙잡아두기 위해 3천만 원이 넘는 SUV를 선물했습니다. 첫 남편의 보험금으로 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임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엄인숙은 임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뒤 임 씨도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임 씨의 누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바늘 꽂는 곳마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발에도 꽂아야 할 정도였어요. 나한테 빨리 오라고. 엄인숙이 있을 땐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003년 2월 임 씨가 숨졌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부검했지만 사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임 씨가 죽자 엄인숙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상복 입는 걸 거부했고 부검 요구에 울고불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엄인숙이 임신 중이었고 죽은 남편과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엄인숙은 그 며칠 뒤에 잠적했습니다. 보험금 3,800만 원을 타간 뒤였습니다. 이번엔 가족 차례였습니다. 2003년 7월 어머니 음료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눈에 주사바늘을 찔렀습니다. 보험금 7천만 원을 탔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오빠에게 수면제 탄수를 먹이고 양눈에 염사를 부었으리라. 오빠는 두 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몰래 팔아 넘겼습니다. 이삿날 당일 집에 불을 질러 오빠와 남동생을 태워 죽이려 했지만 실명한 오빠가 불을 진압해 실패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어민숙은 가사도우미 강모 씨의 집에 얹혀 지냈습니다. 강 씨가 설날 전에 나가달라고 하자 2005년 2월 1일 새벽 거실 소파에 불을 질렀습니다. 강 씨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흘 뒤 강 씨 가족이 치료받던 화상병원 계단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어민숙은 경찰서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형사에게 남동생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어민숙은 조사에서 마약 중독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몸에서 약물이 다 배출됐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가수 검사 결과에서도 마약 성분은 없었습니다. 금단현상과 환각현상, 마약을 투약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서에 적은 명칭은 깨변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5년간의 범행, 피해자 10명, 파낸 보험금만 약 5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미용실, 찜질방, 옷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죽이 먹고 싶다며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모범 택시를 타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은 6,000원이었고 그날 택시비는 11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민숙은 지금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면회도 인터뷰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와 친오빠는 방송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야산을 파자 시신이 나왔습니다. 같은 야산을 또 팠더니 시신 한 구가 나왔습니다. 모든 건 술자리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여자를 죽였다. 시신을 묻는 것도 도와줬어. 그 말이 돌고 돌아 형사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2006년 8월 대전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43살 김모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한 번도 가게를 닫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 묘한 건 남편의 행적이었습니다. 평소같이 가게를 봐주던 남편 70살 강모 씨도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넘게 지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무관계, 원한관계, 치정관계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은밀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가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던 조일구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한 성인 오락실이었습니다. 나이가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관계가 시작됐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습니다. 조 씨는 처음부터 김 씨를 부자로 봤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그만 화장품 가게였고 김 씨에게 특별히 많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둘 사이에 불은 붙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 강 씨는 김 씨가 19살에 처음 입사했던 직장의 간부였습니다. 46살 유부남이 신입사원과 눈이 맞아 문초와 갈라서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나이차가 27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운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낯선 남자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를 미행해 현장을 잡았습니다. 간통죄가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 씨는 경고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다. 각오해라. 김 씨가 곧장 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켰어. 고소한데 어떡하면 좋아? 고민하던 두 사람은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다만 조 씨가 친구 최달수 씨를 불러 함께 가게로 향한 건 남편이 간통죄를 언급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06년 6월 5일 오전 10시
김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가게 안방에서 쉬고 있어. 지금 와. 손님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조 씨는 친구 최다수 씨를 데리고 가게를 향했습니다. 김 씨는 가게 밖에서 마음을 봤습니다. 조 씨가 안으로 들어가 쉬고 있던 강 씨의 목에 나일론 끈을 감았습니다. 강 씨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게엔 밀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캐시 도움을 받아 시신을 차에 싣고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야산에 묻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와 조 씨는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집에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중 생활이 길어질수록 김 씨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조 씨가 자녀들을 만나러 가려 해도 김 씨가 막았습니다. 남편까지 죽이고 왔으니 이혼하고 자기한테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집으로 돌아갈게. 김 씨가 받아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저지른 일을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조 씨에게 김 씨는 언제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마침 그 무렵 김 씨가 화장품 가게를 처분하고 1,600만 원을 손에 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자. 거기 구사리도 많으니까 벌초도 할 겸 같이 가. 김 씨는 따라 나섰습니다. 2006년 8월 9일 오후 1시 충북 옥천의 한 야산. 조 씨의 어머니 묘소 인근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곳에서 김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 집에 들러 1,600만 원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행적을 역추적했습니다. 탐문을 거듭하던 중 한 사람이 이름을 흘렸습니다. 내연남 조 씨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실종 직전까지 같은 기지국에서 빈번하게 찍히던 두 사람의 신호가 실종 이후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불렀지만 처음엔 모르쇠로 이관했습니다. 수사팀이 통화 기록과 동선 자료를 들이밀자 조 씨가 자백했습니다.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말입니다. 선장에 출동해 김 씨의 시신을 발굴했고 사건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에 첩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공범 최 씨가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가 김 씨를 죽이기 2달 전 이미 남편도 죽였고 자신이 그 시신을 묻는데 가담했다고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최 씨 본인도 그 무렵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조 씨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없애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직후 김 씨는 실제로 실종됐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아는 사람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 씨가 만나자고 연락해도 반드시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만 만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는 경찰관을 찾아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처벌받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최 씨 진술을 들은 경찰은 다시 같은 야산을 팠습니다. 이번엔 강 씨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조 씨는 체포 당시 심하게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2사람을 죽인 걸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정황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시신 유기와 살인 일부 가담이 인정된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출소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완전 범죄를 무너뜨린 것은 다음 차례가 두려웠던 공범의 고백이었습니다.